제가 이제 노동의 불안정화 어디까지 와 있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이제 파견법과 간접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엄진영 동지가 하셨을 거고, 지난주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김천식 동지가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유튜브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미처 만나지 못했던 불안정 노동의 양상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 진짜 이런 고용 형태까지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상한 고용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어떤 특별한 고용 형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고용 형태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되게 큰 문제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고용 형태들은 정말 그런 고용 형태가 다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그런 고용 형태가 보편화될 수도 있겠고 마음가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자본의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예측하는 건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 규모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해마다 이제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를 하거든요. 통계청 조사를 이제 이용해서 내용을 좀 발표를 합니다. 이게 2022년 8월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 자료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규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의 규모는 한 900만이 좀 넘습니다. 현재 이제 숫자로는 900만이 좀 넘고요. 비율로는 41.4%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은 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10명 중에 4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통계를 내신 한노사연에서도 매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계는 늘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다. 실은 통계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삭제하거나 감추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통계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거나 또는 이제 알바를 하는데 자기의 신분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 통계에 잘 안 잡히겠죠.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열심히 알바를 하지만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런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 규모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고민되는 분들이 있죠. 뭐 여기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이를테면 코레일에서 일하는 철도에서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일까요? 비정규직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다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부는 그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거기도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비정규직 통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잡히진 않겠죠. 주로 그냥 정규직으로 잡히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계는 많이 과소축에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50%가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면 2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노동자들이 현장에 딱 나가면 정규직으로 취업할 거라는 기대를 별로 갖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물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그 취업 재수, 취업 삼수, 취업 사수를 해가면서 죽어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생계 때문에 일단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정규직으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의 취업
직업을 초기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일단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현재의 비정규직 규모가 아니라 어떤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이 많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은 이렇게 10대, 20대, 30대에 초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는 비정규직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다가 60대, 70대 넘어가면 비정규직 규모가 또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래서 지금은 점차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들어가고 새로 진입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현재는 50%이지만 앞으로도 비정규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비정규직화 된다는 건데요.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처음 비정규직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98년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가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모여갖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98년도에 처음 그 세미나를 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그때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주로 일용직, 일용직, 계약직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로 별로 부르는 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이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누구라도 비정규직 단어를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정규직 고용이라는 게 원래 원칙이었다는 개념도 머리에 없잖아요. 그냥 원래 이런 비정규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다시 말하면 그냥 비정규직이 일반화돼 버린 그런 사회에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처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직 2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불과 20년 만에 우리 사회는 그냥 비정규직이 안착해버린 거죠. 그냥 사회적인 아주 그냥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그냥 안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안정화 양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불안정화의 양상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정규직 하면 머리에 떠오르시는 몇몇 투쟁 또는 몇몇 사업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있을까요? 비정규직 하면 떠오르는데. 기륭전자. 네. 한통계약직. 네.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머리에 막 떠오르는데 왠지 연배가 막 나오는 것 같아서 그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년도에 이제 처음 노조를 만들었을 때 이 노동자들은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 근데 그 전까지 한국통신에서는 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특별 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국통신 이제 전화선을 이제 막 연결하고 고장나면 잘못 연결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한 손에 이렇게 딱 잡으면 색깔이 이렇게 쫙 전화선이 여러 가지 색깔이 쫙 있는데 한 손에 딱 잡으면 바로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 엄청 하시던 분들. 그리고 우리는 비 오는 날 전신주도 올라간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엄청난 이제 고능력자라고 본인들이 맨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통신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안정된 노동자들을 오히려 이제 임금과 노동 조건을 올리기 시작하고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이제 해고를 7,000명을 이제 해고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계약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계약직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안 하냐? 처음부터 본인들이 2년짜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기간제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기간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2년이 지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습관적으로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10년을 넘게 일했는데 나를 감히 해고해? 이런 노동자들은 열심히 투쟁하는데 그 세대가 지나고 처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나는 원래 2년짜리 계약직이야 라고 인식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투쟁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2년 되기 전에 열심히 이제 그 구인 구직란을 뒤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나는 애초부터 여기에 계약을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뭐 당연히 2년 지나면 난 딴 데로 떠날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노동자들도 그런 변화 또는 계속되는 이동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런 계약 해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투쟁하거나 이런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이 계속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노동의 불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불안정 노동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흔히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데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체결을 안 하고 중간에 이제 업체를 끼워 넣었다. 끼워 넣으면 그거를 간접 고용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견 노동자, 용역 노동자, 도급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온갖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은 그냥 하나잖아요. 원래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업체 하나를 끼워 넣어서 그래서 노동자는 이 업체 소속이고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따로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간접 고용이라고 흔히 불렀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로 다 이제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을 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쓸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까지 일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일한다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계약들이 이제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경우를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불렀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또 이제 열심히 투쟁을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자르냐 뭐 이런 거 갖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을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물론 이때 월급이라는 건 이제 시급으로 계산되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하는 곳이 A라는 사업체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한다 이런 게 이제 고정돼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느 장소에서 일하는지 막 여기저기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라고 이름을 붙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회사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느 노동자는 2시간 일하고 어느 노동자는 8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하루 일하다가 하루 쉬고 3일 일하다가 사흘 쉬고 이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형태의 노동을 우리는 다 불안정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불안정 노동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불안정 노동의 양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용자는 누구인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김철식 동지가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미세 작업 노동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혹시 다 들으신 기억 나시나요? 네.
제가 여기에 이제 미케니컬 터크라고 해서 여기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그림이 이제 미케니컬 터크라고 흔히 이 미세 작업 노동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체스 기계예요. 체스 기계.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AI가 체스를 둬서 사람들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정말 저 체스 기계는 너무 대단하다 이러고 이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실은 체스를 막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케니컬 터크라고 이 체스 기계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근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뭐 AI 전자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AI들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마치 이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체스를 두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뒤에서 막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김초식 동지가 다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뭐 이를테면 라벨링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AI를 열심히 교육시키려면 이를테면 사람은 어린아기들을 이렇게 딱 보면 어린아기들이 지나가다 고양이가 보여요. 저거 뭐야? 고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새로운 걸 고양이를 보면서 저건 뭐야? 고양이야. 또 한참 지나다 또 고양이가 지나가면 저건 뭐야? 물어봐요. 고양이야. 이거를 몇 번 해주면 애기들은 어떻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고양이인 줄 알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들을 고양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면서 다 고양이를 막 합니다. 그런데 AI 기계는 그걸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AI는 보통 고양이 그림을 한 10,000장쯤을 보여줘야 고양이를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여서 고양이 그림을 한 10,000장쯤을 봐야 고양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차이는 뭐냐?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한 마리를 보려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렇게 지나가 봐야 고양이 몇 마리나 보겠어요. 그러나 AI에게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는 10,000장의 그림을 보여주는 건 0.1초면 가능하다는 거죠. 순식간에 화르륵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0,000장의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정보들 속에서 얘는 고양이, 얘도 고양이, 얘도 고양이, 얘도 고양이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라고 모여있는 애들을 이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얘가 고양이 10,000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링 작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얘는 고양이다, 얘는 컵이다, 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을 다 붙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 세계적인 라벨링 업체가 있어요. AI를 학습시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 업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쫙 두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하청에 재하청에 하청으로 내려가서 대한민국의 어디 도시 중에 누군가는 그냥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기에 나 여기에 들어갈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자기 아이디를 치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서 오늘 작업해야 될 분량이 쫙 있는 거에서 자기가 일부를 따갖고 와서 그거를 갖고 하루 종일 얘는 고양이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올리면 어느 날 자기 통장으로 입금이 딱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라벨링 작업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잘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라벨링이라고 나중에 인터넷에 쳐보세요. 쳐보시면 그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그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쫙 뜹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걸 자기의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작업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은 누가 이 일을 하는지를 모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주로 이 업체들이거든요. 뭐 수백만 명 정도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회사 관리자? 당연히 본 적도 없죠. 전부 다 인터넷에서 내가 들어가서 찾아서 그냥 일을 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뭉쳐갖고 뭔가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한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내 주변에 어떤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냥 미세하게 세계적으로 쫙 퍼져갖고 여기저기서 안 보이는 데서 집안의 컴퓨터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동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 이런 노동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나의 사용자인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 당연히 얼굴을 본 적이 없죠. 한국에 있는 어떤 총책?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상대로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라벨링을 하는데 너무 건당 액수가 너무 적어. 이건 좀 올리고 싶어. 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가 완전히 감춰져 있는 상태. 사실 지난번에 그 김철식 동재는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도 맞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리랜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 프리랜서 노동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사모조선소, 사모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아니 사모중공업에 웬 프리랜서?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투쟁했던 사모중공업 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이 투쟁 사진인데요. 이 노동자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뭐였냐? 4대 보험을 적용하라. 였다는 거. 4대 보험을 적용하라. 아니 왜 노동자한테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지?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동자들은 다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돼 있고 물량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이 사모조선소에서 이 블라스팅 일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고, 근데 이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감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울산으로 가서 뭐 현대중공업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또 노동자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대우조선에 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물량팀이라는 이름으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에 가서 그 삼성중공업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노동자야. 하청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도대체 나의 정체가 뭘까? 이런 게 막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렇게 제조업에도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 특수고용 형태는 그 일반 제조업 기업체들 있잖아요. 일반 제조업 기업체에 그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일반 제조업 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좀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기술도 있고 이러니까 관리자들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제조업에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특수고용으로 전환시키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특수고용은 여기 김금철 의장님 계시지만 뭔가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만 특수고용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조업에도 엄청나게 특수고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 맨 가운데 보시면 이제 웹툰 작가들, 웹툰 작가가 웹툰 작가를 그린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웹툰에서 보면 이제 달칵달칵 하면서 열심히 이제 웹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웹툰 작가들이 작업을 하면
플랫폼에 딱 올립니다. 혹시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플랫폼 들어가서 이제 읽으시잖아요. 한 번 딱 읽으면 100원, 뭐 200원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에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작품을 올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고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는 그냥 플랫폼 말 그대로 중개해 주는 곳이고 이분들이 올리면 우리가 본 만큼 수익이 가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이제 자기 능력대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프리랜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자기네는 노동자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왜 노동자냐? 이분들은 플랫폼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플랫폼 업체가 결정합니다. 3대 7로 할 것이냐 4대 6으로 할 것이냐. 옛날에는 4대 6이었다가 최근에 3대 7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 업체가 갖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플랫폼 업체는 중개만 해주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네. 7. 그러면 플랫폼 업체들은 그 뭘 하냐? 이 노동자들을 독촉하죠. 그래서 제때 내는지 안 내는지 하루라도 걸르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독촉합니다. 독촉만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웹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웹툰 딱 보면 뭐 온갖 종류의 프로모션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를 보면 무료, 뭐 그다음에 몇 개를 보면 뭐 그 돈을 얼마를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있어요. 그런 거를 기획합니다. 이 플랫폼이. 그러면 무료면 자기네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냥. 50회 무료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노동자의 웹툰을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가 완전 차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배치를 결정하는 거 이거 다 플랫폼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없냐, 눈에 띌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실은 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계속 자기네는 그냥 중개하는 사람, 중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3대 7의 7을 열심히 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웹툰 작가들은 이거는 정말 이 비율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100원, 200원 내는 독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플랫폼을 상대로 투쟁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랫폼은 그때마다 왜 우리는 중개할 뿐이지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데 심지어는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아니라 중개인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법안이 물론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올라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잃게 될 건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그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 간병인을 한번 우리가 병원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제 간병인 노동자들 만나갖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막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간병인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하면 간병인을 어떻게 하죠? 병원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사용자일까요? 도대체 이 병원의 간병인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형식으로 보면 환자 보호자와 환자가 이 간병인의 사용자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대1로 계약을 체결하니까요. 그리고 돈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줍니다. 그런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책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특별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디를 통해서 간병인을 구합니까? 병원을 통해서 구합니다.
병원은 자기네들은 알선해 주는 곳이다라고 주장해요. 알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간병인들이 이렇게 쫙 있으면 병원과 간병인과 환자를 서로 매칭해 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병원은. 자기는 그냥 알선해 주는 데시지 사용자가 아니다. 아, 그렇죠. 결혼정보업체처럼 그런 데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병원은.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간병인들은 병원의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심지어 합니다. 뭐 석션이나 이런 거는 원래 간병인들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는 간호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간병인들한테 다 시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간병인들이 그런 의료적 처치를 하고 실제로 그런 훈련들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간병인의 존재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병원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치료와 회복에서 간병이라는 존재는 너무 필요하고 원래는 그게 병원의 역할인데 병원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우리 역할 아니야. 우리 역할 아니니까 누구한테 맡겨? 환자들이 알아서 해, 이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지만 병원의 역할이어야 되지만 이 병원의 역할을 환자들한테 떠넘기고 나서 이 환자들한테 간병인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선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간병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지금 병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간병인을 제도화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직접 채용하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 최근에 아무튼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환자가 대면하게 하고 계약은 그렇게 맺게 하고 실제로 병원은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사실 다들 굉장히 헷갈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춰져 있거나 왜곡돼 있거나 그런 고용 형태가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자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노동을 시키는데 기업이 원하는 만큼만 일시키는 형태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초단시간 노동인데요. 초단시간 노동이 최근에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이 확대가 되는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거나 하는 이제 음식업들 이런 데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지는 짐작이 되시죠? 주휴수당 안 주려고. 사실 주휴수당을 안 줄 수 있고 언제라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청소년 알바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고용 형태에서는 초단 시간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대부분의 음식업들이 다 14시간씩 노동자를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노동자가 14시간만 주당 14시간이죠. 주당 14시간이면 하루에 뭐 한 3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또는 아니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적어도 주 30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를 쪼개는 거죠. 쪼개가지고 14시간, 14시간씩 2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30시간 일을 시키지만 똑같이 28시간 일을 시키지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고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편법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음식업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상적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이런 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늘어날까요? 이게 정규직 전환의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면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숙련이 필요한 노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숙련이 필요한 곳은 노동자들을 2년마다 해고하면 되게 자기네들이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쪼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시립예술단 노동자들. 사실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의 예술단이 다 초단 시간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사실 이런 뭐 무슨 시라는 시가 예술단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다 초단 시간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5시간 미만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냐? 무슨 정기 연주회, 무슨 큰 연주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습 시간만 전제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노동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도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셨고 그 실태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 뭐 한국 최고의 무슨 팀파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제 그 공장에서 알바하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단 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초단 시간 노동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14시간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40시간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14시간짜리 3개를 하거나 14시간짜리 2개를 하거나 이런 일자리를 또 찾게 되는 거죠. 초단 시간을 계속 부르면서 최근에 심지어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초단 시간 노동이 계속 늘어나는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초단 시간은 되게 압축 노동이거든요. 이 압축 노동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돌봄 교사들 경우에는 8시간제 전일제가 있고 4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하고 오래 얘기를 해봤는데요. 8시간 전일제하고 4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는 딱 2배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은 4시간인데 학교에 4시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 그다음에 행정 업무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다 어디 가서 하겠어요? 4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집에 가서 행정 업무하고 그다음 준비하고 이런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옛날에 8시간이면 이 업무가 다 그 안에 아이들을 돌보고 행정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4시간으로 딱 잘라서 당신은 4시간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해야 될 업무는 다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8시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이렇게 압축해서 우겨놔서 당신들은 4시간짜리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 15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이고 압축해서 15시간분만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2번째로 매일 채용하는 회사 이렇게 써놨는데요. 쿠팡 같은 데가 이런 데죠. 쿠팡이 사람을 매일 채용합니다. 매일매일 채용해서 6년, 7년, 8년 일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채용하냐? 여기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쿠팡은 앱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알바 천국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쿠팡 어디에서 일하실 분 이런 거 막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알바 천국을 보고 이제 나 여기 가서 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오라 이러면 이제 한번 갑니다. 가면 저한테 아이디를 줘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쿠팡 어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쿠펀치라고 하는 어플이거든요. 그 쿠펀치 어플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이디랑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제일 처음에 채용 공고고 그다음 쿠펀치에 딱 들어가면 뭐 어느 지역 그다음 어느 센터 이런 게 나와요. 그 센터로 들어가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조, 오후조 뭐 이런 거 일하겠다라고 하는 걸 신청합니다. 자기 아이디로.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오시오. 이런 게 이제 딱 와요. 오면 그게 이제 근로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매일 채용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3일만 일한다 그러면 3일만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5일 일하고 싶다 그러면 5일을 신청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5일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아파. 내가 신청했는데 그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못 가겠는데 그러면 안 가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쿠팡이 주장하는 건 자기네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렇게 한번 신청했다가 안 온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받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 쿠팡 알고리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오시오 마시오라고 하는 걸 쿠팡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고 어떤 사람이 뽑히지 않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들도 물론 대충은 알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퇴를 했다거나 뭐 아니면 오라고 했는데 안 갔다거나 뭐 아니면 산재 신청을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블랙이 딱 걸리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블랙 기간도 노동자들이 눈치로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블랙은 3개월짜리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아무리 내가 신청을 해도 안 돼. 그러면 3개월 쓱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풀려 있어. 뭐 이런 걸 실제로 노동자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채용한다는 건 뭐죠? 회사가 이 노동자를 매일매일 쓰지만 이 노동자가 6년을 일했고 3년을 일했고 2년을 일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넌 오늘 일하지 마. 아니면 영원히 일하지 마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고도 아니죠. 해고는 그냥 고용계약 맺었다가 너 나오지 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약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채용을 새로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고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순서로 따지면 3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쿠팡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진짜로 놀랍죠. 우리나라 고용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즉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는데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기술이 마구마구 확산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노동자들 앞으로는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채용하는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팡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이유도 본인들의 고용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고용 형태가 일반화되면 안 된다.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 형태를 일반화할까 봐.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용 형태도 막 생기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보시면 영시간 계약 처음 들어보셨죠? 제로아워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상륙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영국에서 엄청 악명 높은 계약이거든요. 영국에서 이것 때문에 이 제로아워 계약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노동자들이 막 엄청 열심히 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제로아워 계약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별로 투쟁을 못하고 뭐 한국으로 치면 민주노총 같은 데에서 이 제로아워 계약 없애자 이러고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이 제로아워 계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랑 고용계약을 맺어요. 근데 노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킬 건지를 안 정하는 거예요. 그냥 고용계약만 맺는 거예요. 고용계약을 맺어놓고 호출을 합니다. 회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오세요? 그래야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3시간짜리니까 3시간 하고 가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립니다. 또 호출이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세요? 그래서 가요. 그럼 오늘은 4시간짜리입니다. 4시간 일하고 가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제로아워 계약이에요. 계약서에
노동시간이 써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스타벅스 같은데 이런 데들이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계약을 맺어놓고 필요한 때 노동자들을 호출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시간만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내가 언제 호출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24시간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렇게 제로아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럼 자기가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거든요. 제로아워 계약은. 그러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딴 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금지시켰어요. 영국이.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제 엄청 투쟁을 빡시게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로아워 계약이라는 게 상상이 되세요? 예, 한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노동시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안 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요즘에 점차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우리의 고용보험이 아니죠. 건강보험 기금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걸 민간에 위탁해요. 기관에 위탁을 하면 이 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이랑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딱 있어요. 무조건 15명 이상이어야 기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요양기관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한테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래갖고 15명을 채워놔요. 근데 15명을 채워나오는데 문제는 이용자도 이 기관이 모집을 해야 돼요. 이 요양보호사 이용을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을 하고 보니까 10명밖에 안 돼. 그럼 이 5명은 어떡합니까? 그냥 공중에 뜨는 거예요. 고용계약은 체결했지만 일은 할 수 없는 형태인 거죠. 실제로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는 이 제로아워 계약에 희생돼 있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소송이 한번 있었는데요. 모 대학이죠. 모 대학의 강사랑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대학이.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고 그 강의가 폐강이 됐어요. 폐강이 되니까 이 강사는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폐강이 됐으니까. 고용계약은 체결했는데 강의가 없어요. 그래갖고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직 고용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일은 못해. 임금은 못 받아. 그래서 이 학교한테 저를 해고해 주십시오. 내가 고용보험이라도 받게 나를 좀 해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학교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어느 정도 또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 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자가 해고를 안 해줘서 소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에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제로아워 계약이죠. 노동자와 계약은 했지만 이 노동자들을 사실상 호출처럼 일을 하고 이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건 자기네 책임이니까 원래는 휴업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지 않고 이 노동자들의 임금도 0원인 상태. 이런 계약 형태가 보통은 이제 나쁜 고용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작하거든요. 한동안은 일본에서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작하는데 이 제로아워 계약 같은 거는 영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국으로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이제 한국의 노동법이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어떤 편법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업들은요. 권한은 집중하고 책임은 안 지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권한은 집중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그 형태가 바로 뭐예요? 그게 주로 간접고용과 같은 형태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노동자들한테 통제력은 다 행사하면서도 사용자로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해. 그러니까 뭐 용역, 하청, 사내하청 막 이런 걸 막 쓰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권한은 같지만 책임을 안 지는 방식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드는 것도 또 그런 방식이잖아요. 내가 사용자이면서도 노동자들하고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 같은 걸 해서 마치 이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그래서 권리를 주지 않고 자신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이런 고용 계약 형태가 이전에 이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가 최근에는 자회사라는 형태로 많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되게 많이 썼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면서 불법 파견 투쟁이라는 걸 했어요. 불법 파견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원래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파견을 할 수 없는데 이 회사가 노동자들을 마치 파견받은 것처럼 자기네가 업무 지시도 하고 막 다 써먹은 거예요. 겉으로는 도급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파견인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파견법에 의하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 당신들이 불법으로 파견을 한 거니까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줄줄이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접 고용을 하면 진짜 좋은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은 안 지고 권한은 같지만 책임은 안 지는 구조니까 이런 간접 고용을 하면 계속 좋은데 문제는 이 간접 고용을 하게 되면 불법 파견이라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표현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는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또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라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남의 업체를 갖다 썼다면 이제는 그냥 자기네가 하청업체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네가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자회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사내하청이랑 똑같은 구조고 실제로 불법 파견 걸면 걸릴 겁니다. 아마도 아직은 그런 소송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 꼼수를 써서 남의 하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아예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전환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위아 같은데 하청 노동자들 를 자회사로 전환한다든가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투쟁에서 승소하니까 또 갑자기 자회사 만들어서 그리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를 쭉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를 넘어서 최근에는 손자회사가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밑에 또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자회사의 자회사.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큰 유행이어서 기업들이 자회사 손자회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KBS 손자회사 임금체불이라고 써 있잖아요. KBS의 손자회사 노동자들이거든요. KBS 운전직 노동자들인데 KBS가 KBS 비즈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KBS 비즈니스라는 회사가 KBS 방송운전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자회사의 자회사인 손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용자가 어디인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되게 알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부서인 겁니다. 부서. 그냥 회사 내에 한 부서를 자회사를 만들어서 뚝 띄어내고 그다음에 그 부서가 또 쪼개서 부서별로 또 손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KBS는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IT 기업들이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 이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요, 자회사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물적 분할을 해갖고 자회사 만들면 돼요. 자회사 만들고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T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게임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개발하려면 그냥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게임 개발 회사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가 있으면 카카오 밑에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회사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성공하면 이 자회사는 열심히 지원해줘요. 근데 망했다. 그러면 자회사는 폐업해요. 그냥 문 닫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공중에 붕 뜨잖아요. 붕 뜨면 다시 이제 카카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좀 데리고 가죠. 우리 제발 데리고 가죠. 라고 자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내부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한다. 그러면 새로운 자회사 또 만들어요.
그럼 그 자회사 만들 때 조기에서 퇴출당한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말까를 결정해갖고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것도 만들어요. 자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손자회사 또 만듭니다. 당연히 손자회사로 내려갈수록 임금과 노동 조건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손자회사를 통틀어서 공동의 임금 교섭을 했어요.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같이 이제 공동의 임금 교섭 하려고 했고, 이 카카오 노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열사라고 써 있는데 이런 데들을 이제 다 묶어서 여기는 노조 이름이 크루 유니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 유니온 차원에서 전체 같이 공동 교섭을 하면서 이 자회사, 손자회사 노동자들까지도 다 노동 조건을 맞추려는 시도를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손자회사를 만드는 게 너무 쉬우니까 맨날 회사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래서 이 자회사에 속했다가 망했다. 왜냐하면 게임은요, 10개 만들면 1개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10개의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9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고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불안정한 거죠.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니까. 이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을 만들었다가 기업을 없애는 거예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이제 IT 업계에는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특수고용, 간접고용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간접고용이면서 특수고용인 형태. 말 그대로 2중, 3중의 비정규직 구조를 또 만들고 있죠. CJ 택배 어떻게 됩니까? CJ 택배 본사가 있고 각 대리점이 있어요. 대리점도 다 독립적인 기업인 것처럼 업체가 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요. 근로계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 위에 CJ가 있고 각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왜 보세요? 음, 네. 소주를 마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고용이면서 특수 고용인 이런 형태도 최근에는 막 확산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의 불안정화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 있냐? 더한 것도 있죠. 심지어는 노동이라고 불리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장 실습생. 요즘에 그 다음 소희 때문에 현장 실습생 문제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반월시아 공단 현장 실습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실습생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실제로 기업들도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을 시키는 거죠. 대신에 싼 값에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공장에서 아예 한 라인을 실습생으로만 돌린대요. 그러니까 라인 자체를 그냥 계속 실습생으로만 돌리는 그런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이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죠. 산업기능요원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병특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병역특례 노동자들이 또 열심히 투쟁하기도 하고 우리 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투쟁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헌신했던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산업 현장 그것도 주로 중소제조업에 이유는 뭐냐?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왜 병역 특례를 여기다 넣냐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이란 이름으로 이 노동자들을 거기서 노예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산업기능요원들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임금 체불인 걸 알았어요. 임금 체불인 걸 아는데 원래는 임금 체불이고 노동법 위반이면 이 노동자들이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그만뒀다. 이 사람이 임금체불 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정당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몇 개월 이내에 내가 다른 산업체에 들어가야 돼요. 산업기능요원을 뽑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그런데 내가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어디가 이 노동자를 받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2년간 일을 했는데 임금체불 너무 심해갖고 내가 여기 나왔어. 새로운 데 못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고 말지 그러면 좋은데 이 노동자들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럭브 치사해도 마저 채우고 만다라고 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노동자들을 계속 봤어요. 이미 현실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주 노동자들, 요즘에 일거리 모자르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 막 쓰잖아요. 얼마 전에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제 합의도 있었고, 그래서 분류 인력을 더 채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합의 말고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였냐? 상하차에 이주 노동자를 쓰겠다는 거였어요. 상하차 작업에. 근데 이거는 분류 작업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 상하차 작업은 진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류는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택배를 이렇게 쫙 받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택배를 분산하잖아요. 화물을 분산하면 그 지역에서 화물을 받아서 분류를 해서 각각 차에 싣잖아요. 사실 이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한테 시킨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하차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택배가 이렇게 쫙 지파가 되잖아요. 지파가 돼서 각 지역별로 흩어져 갈 때 이렇게 상차하고 하차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작업을 이주 노동자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원래는 물류에는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쓰려고 하냐? 물류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한 1년 일하면 허리가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하차 작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 노동자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불안정 노동자를 마음대로 써라. 임금 노동 조건 마음대로 낮춰라. 혹시라도 그래서 노동자들이 안 오면 이주 노동자를 투입하는 거죠. 이주 노동자, 산업기능요원, 현장실습생. 다음 소위에 나오는 그 소위가 했던 역할이 뭐였어요?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였습니다. 콜센터에서 가장 나쁜 업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나 여기 탈퇴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설득해갖고 잡아두는 업무예요. 실제 욕바지라고 부르는, 그냥 일상적으로 욕바지 업무라고 부르는 해지 방어 업무에 현장 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런 업무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정말 이런 노동 조건은 내가 못 견디겠어. 나 못해. 라고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누군가를 또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소주를 드시고 싶으시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만드는 요소가 뭐였을까?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는 말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얘기를 이어서 하죠.